네, 국회 국정조사 특위위의 마지막 청문회가 오늘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7차 청문회는 그동안 불출석했거나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 20명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대거 불참하면서 청문회의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모시고 정치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7차 마지막 청문회 20명 정도가 불렸는데요. 이 중에 뭐 오전에 한 3명밖에 나오지 않아서 또 맹탕 청문회가 됐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 일단 오전 청문회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오늘도 맹탕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처음부터 사실 청문회 제도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과거에 이제 청문회를 해서 단 뭐 제대로 밝혀진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언론에서도 이 청문회 무용론을 들고 나왔겠습니까? 사실은 이 미국 같은 데 청문회라는 것은 엄격히 따지면은 사실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제3자나 또 기타 관계자들한테 의견을 듣는 게 청문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청문회는 거의 피해자로 규정한 상태에서 신문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참고인들이 나와서 마치 피해자처럼 조사받는 기분으로 드니까 사실 굉장히 긴장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방어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상황이죠. 뭔가 편하게 이야기가 나올 수 없고 절대로 없게 만들어졌죠. 그리고 뭐 윽박지르고 마치 그리고 또 왜 청문회 위원들이 말을 많이 합니까? 왜 청문회라는 게 뭐예요?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입장이 뭐며 그 사람의 생각이 뭐며 그 사람의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듣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듣고 나서 평가해서 보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청문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50 청문회 때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 명패 던지고 고함 지르고 이게 잘못 와전이 돼갖고 그 인식이 돼서 마치 우리 청문회는 어떤 특검 이상의 신문하듯이 피해자를 다루니까 어떤 피해자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죽했으면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정윤아 씨가 있는 덴마크 가서 현장 청문회 작가님 말도 안 되는 이런 법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법을 만든 사람들이 제도 범위 안에서 이 청문회를 하려고 해야지 모든 것을 법을 벗어난 것처럼 행동하니까 마침 청문회 위원들이 특검의 할아버지 정도 되는 같은 느낌 들기 때문에 저는 이번 특검이 15일 날로 마지막 15일 날 끝납니다만은 특검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크게 밝혀진 것도 없고 또 특검을 함으로써 오히려 국민들이 굉장히 조롱을 당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심정은 가는데 물증을 지금 제시를 못한 거예요, 서로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자꾸 누굴 핑계댈 게 아니고 청문회 위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법을 제도를 좀 더 강화하든가 아니면 자꾸 불출석하는 사람들을 좀 더 그러니까 관련 법을 좀 개정하다든가 무슨 네. 아니면은 또 불출석한 사람들한테 엄청난 페널티를 물린다든가 이런 쪽에 좀 제도적 보완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앞으로 청문회가 더 계속 진행되는 것은 별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청문회의 분위기, 일단 국조위원들의 태도도 그렇고요. 신문 하듯이 한다. 이런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누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허 이사장님의 말씀이셨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청문회는 기본적으로 국정에 대해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신문을 하고 거기에 답변하는 제도거든요. 예. 이사장님이 걱정하시는 말씀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청문회 제도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시 청문회가 열립니다. 우리처럼 여야가 협의해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상시적으로 열려서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되고요. 우리처럼 이렇게 위증을 하거나 또는 나오지 않아도 이렇게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번에 교훈이 뭐냐면 청문회 제도를 강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위증했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도저히 나올 수밖에 없고 나와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구할 수 있게 그런 제도적 강화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번 청문회가 사실은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상당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최순실 씨의 녹취록이라든가 다양한 부분에서 밝혀냈던 측면들이 있고요. 국민들께서 샅샅이 속속들이 알게 됐습니다. 나와 있는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하는지 아니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나오지 않는지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진실을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현직 청와대 직원이 나오지 않는다 또는 현직 장관이 나오지 않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국정감사 입법부에 대해서 행정부는 서로 간에 견제와 감시를 받아야 되는 역할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회 청문회 제도를 무용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다양한 시도들이 있는데요. 특히 지금 안 나오고 있는 분들이 있죠. 네.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의 직원이었던 사람이 안 나온다는 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 국민의 세금으로 국정이 운영됐고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안봉근 전 비서관이라든가 이재만 비서관 같은 사람들, 이번 사안에 대해서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깊숙이 관여했고 실제로 같이 매주 일요일이면 청와대에서 최순실 씨랑 같이 밥도 먹고 대통령 국무회의 또 대수비 비서관회의까지 다 사전에 협의를 했던 인물들인데 이런 분들이 다 지금 도피 중입니다. 아예 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기 위해서 이 청문회 출석 요구서를 받지도 않는 아주 지능적이고 고도의 범죄자 같은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계기로 해서 청문회 제도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그래서 확실하게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특히 저희 정치학계에서는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청문회 제도를 미국이나 유럽처럼 상시 청문회로 해서 그런 부담감을 가지지 않고 항상 국회가 필요한 국정 현안이 있을 때 행정부라든가 또는 각계와 함께 국정 사안을 협의하는 그런 장으로 가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9.11 테러 관련해서 부시 대통령이 직접 현직 대통령이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최소한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든가 이런 부분을 존중하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부족한 부분들, 특히 엄벌을 하는 쪽으로 있잖아요. 이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바꿔줘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청문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 저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제도의 변화라고 한다면 어떤 게 실질적으로 좀 통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참고인 같은 경우는 또 강제 소환할 수도 없을 테고, 그러니까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좀 지금 처음부터 이 정인 채택하는 과정에서 있지 않습니까? 여야 이제 합의해서 정인 채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사실은 이 정인 채택과 관련해서 몇몇 의원들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통화를 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정인 채택과 관련해서 어느 당에서 굉장히 반발을 하면은 그 정인을 채택을 못 한대요.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정인 채택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김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안봉근, 이재만 같은 경우는 이미 청문회 하기 전부터 보통 사람이면 다 예상합니다. 저 두 사람은 안 나올 것이다. 왜? 끝까지 숨어 다닐 거다고 이미 다 예상했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민한 상태에서 청문회가 시작돼야 될 겁니다. 반드시 분리할 사람은 어떻게 처리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청문회 국회에서 하니까 당연히 나오겠지 이렇게 시작하고 밀어붙인 거예요. 근데 안 나오니까 국회가 아주 그냥 우습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는 첫 번째는 정인 채택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자유스러워야 된다. 여야 합의에 대한 것도 있지만은 굉장히 좀 자유스럽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안 나왔을 때 정인들이 불출석했을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동행명령장을 발부를 한다고 해서 그래도 안 나오겠다 하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최순실 씨가 구치소 청문회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정말로 반강제로 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그러한 것을 대비해서 법 제도를 강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청문회 자체를 뭐 없애야 된다 이런 건 아니죠. 그러나 청문회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좀 더 개선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의원들이 불러서 윽박 지르는 것보다는 의원들이 말을 좀 적게 하고 정인들을 말을 많이 유도하는 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오늘 원래는 뭐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나 뭐 미용사 자매가 출석하기로 했었는데 입장을 바꿨습니다. 출석하지 않기로. 그리고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출석하지 않겠다 했다가 이제 오후에 속개하면 그 시간에 맞춰 오겠다고 했는데, 증인들의 이런 심경에 변화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입장을 바꾸는 걸까요? 일단은 부담스러운 거죠.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지금 청와대에서도 뭐 대통령 7시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더군다나 미용사 두 자매 같은 경우는 분장사하고 미용사 두 분이 사실은 평상시에 청와대를 드나들었었기 때문에 평상시에 대통령의 그런 행태, 그리고 과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저는 분명히 부담이 됐다고 보고요. 여기 출석하지 않는 증인들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꺼리는 것이 있거나 증언을 함으로써 국회 나가서 도리어 처벌에 이런 법에 어긋나는 사실이 밝혀져서 처벌을 받게 될 두려움이 있는 거죠. 선고의 신분에서 이제 피의자 신분이 될 수도 있을까? 그렇습니다. 두려운 거죠. 특히 특검 그렇죠. 국정조사에서는 바로 뭐 피의자가 되지는 않지만요. 특검 출두했을 때는 바로 피의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구속이 되는 상황들. 예를 들어서 뭐 지난번에 보건복지부 장관,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바로 구속이 된 그런 사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이 있을 텐데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
진실이라고 봅니다. 이분들이 진실을 밝혀줘야 사실은 매듭을 짓고 우리 대한민국이 한 발짝부터 나갈 수 있고 여기서 뭔가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계속 갖고 있는 궁금증 또는 여야 간의 정쟁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 사안을 지금 밝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병우 전 민주수석도 계속 도망자, 뭐 법꾸라지 얘기를 들으면서 도피를 하다가 결국은 국민적인 압박, 현상금까지 걸리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출두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국민적인 사실은 압박들, 여론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조윤선 장관도 나오지 않겠다고 당초 얘기했다가 세종시 서울에 있는 분원의 문화체육부 여기 사무소에 국회의원 3명과 동시에 간다고 하고 굉장히 압박이 가해지니까 나오는 그런 모습을 취했는데요. 네. 저는 최소한도 민간인들은 또 자기 자신의 그런 그 위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공직자라면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직책이라면 저는 당연히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조윤선 장관이 나오게 된 것. 그러나 너무나 많은 증인들이 회피하고 있는 상황들은 결국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더 엄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사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강력한 이 위증이라든가 또는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을 받게 하는 것 그리고 강제 구인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것. 지금은 사법부와 입법부의 관계. 왜냐하면 사법권에 대해서 입법부가 너무 침해를 하는 양상이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 때문에 강제 구인에 대한 권한이 지금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사법부와 협의해서 만드는 것 그리고 외국처럼 상시 청문회를 해야 됩니다. 항상 청문회가 열리게 되면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고 네. 봅니다. 네. 조윤선 장관이 이제 출석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뭐 상황이 좀 돼야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출석을 한다면 최근에 이제 불거지고 있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본인은 이제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데 오늘은 좀 뭔가 좀 올바르게 얘기를 할까요?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오늘 이제 원래는 이제 저 불출석하겠다 했다가 갑자기 이제 뭐 다시 출석하겠다고 좀 네.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이거는 네. 뭐냐면 우선 이 이야기부터 좀 드려야 되는 거는 조윤선 장관은 현직 장관입니다. 근데 동행명령장이 발부돼서 이거 뭐 체포 형식 비슷하게 해서 데리고 나오면 굉장히 모양도 우습고요. 또 최근에 그 비박계에서 뭐라고 했냐면 조윤선 장관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칫 동행명령장이 발부돼서 그게 언론에 보게 되면 현직 장관이 이게 위계가 쓰겠습니까? 밑에 부하들한테. 그래서 본인이 제 발로 사실 들어나가겠다. 자기 발로 그냥 출석하는 게 낫겠다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조윤선 장관은 정무수석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무수석을 했기 때문에 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핵심 인물로 보는 거예요. 지금 특검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지금 그 국정조사에서도 그렇게 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조윤선 장관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확 구도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블랙리스트의 이 문제가. 근데 본인은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깨끗하고 하니까 그렇다면 청문회 나와서 청문회 위원들이 그나마 밝혀야 되는데 오늘 그게 이제 관심인데요. 우리 청문회 위원들이 어떤 자료를 갖고 어떤 또 정확한 그 팩트를 갖고 또 이렇게 그 질의를 할지 그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특검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막바지로 뭐 치닫고 있다고 하는데 의원들이 과연 그 명백한 어떤 증거라든가 이런 걸 갖고 있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각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예상해 볼수 있을까요? 의원들이 사실은 명백한 증거를 갖고 있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동안 특검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조사 관련된 자료들 그리고 뭐 제보들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관련자들을 만나거나 또는 제보를 받고 또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는 건데요. 어쨌든 오늘 아침에도 예를 들어서 뭐 최순실 씨와 윤전추 행정관 같은 경우 주고받았던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그동안 최순실 씨를 몰랐다. 예. 애초에 그렇게 얘기했다가 만났다. 그런데 실제로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고 결혼, 뭐 시집갈 것을 서로 얘기할 정도로 친근한 사이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의원들이 이제 그런 증거를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오전에 보이는 양상으로 봐서는 새로운 증거가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특검의 조사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특검과 관련된 그 청와대 내부의 문건들이라든가 예. 이런 부분들이 이미 사실상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공개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시 청와대에서 김기춘 비서실장과 당시 정무수석 그리고 교육문화수석실을 통해서 문화부에 전달됐던 내용들 그리고 유진영 전 장관의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정황 증거들과 입증되는 자료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의원들이 이것을 완벽하게 규명할 정도로 자료는 저는 확보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다. 그렇다면 네. 오늘 그 상황, 조윤선 장관의 당시 상황에 대한 얘기를 듣고 결국은 특검 조사로서 이 부분이 마무리될 거다. 그리고 특검은 현재 이 블랙리스트 사건의 가장 중요한 책임자로서 김기춘 실장 그리고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 두 사람을
이 겨냥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과연 박 대통령이 어느 정도 지시를 받았는지. 그런데 이 부분은 유진용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2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사안들을 보면은 입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특검에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예. 자, 7차 청문회까지 오면서 뭐 증인 출석 강제 여부도 그렇고 뭐 내용도 그렇고요. 국조특위의 한계가 좀 보여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국조특위 기간 연장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네. 기간 연장 좀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기간 연장 이미 그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15일 날 이제 국조특위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2월 임시국회가 2월 9일부터 2월 20일까지 열립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공백이 이 사이에 여야가 합의 볼 수 있는 시간이 이미 다 놓쳐버렸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모르겠습니다. 또 여야가 어떤 합의를 하지만 이거는 여야 합의 사항이고 본회의의 그 통과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그 사이에 임시국회가 1월 달에 임시국회가 열리면은 가능한데 2월 달에 이미 임시국회 하기로 여야가 합의 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네. 그리고 또 만약에 또 국조특위를 또 뭐 30일간 한 달 더 연장한다 해서 과연 지금 나오지 않는 안봉건, 이재만 그 비서관들이 과연 출석하겠냐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외의 정인들이 과연 나와서 어떤 것이 더 밝혀지겠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그 국조특위를 연장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국회 청문회장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2시 반부터 이제 속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김성태 위원장에게 온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조 장관이 지금 아직 출석하지 않았지만 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조윤선 장관이 출석하는 대로 다시 화면을 잡고 저희가 또 관련 내용 이어가 보겠습니다. 7차까지 청문회 오면서 뭐 그래도 이런저런 한계도 있지만 성과도 있었다고 저희가 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좀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의원들이 한계 속에서도 상당히 열심히 노력을 한 것은 또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예. 뭐 일부 부분들은 뭐 청문회 스타로서 하겠다 이런 언론의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최순실 씨와 관련됐던 녹취록을 통해서 최순실 씨가 얼마나 증거 인멸을 했었고 네. 사실은 그 상황을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그동안 나왔었지만 실제 녹취록을 공개하고 최순실 씨가 실제 관여하면서 최순실 씨의 육성까지 들려줬습니다.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최순실 씨의 그런 범죄적 행태들이 국민들에게 여실하게 드러났던 점들이 있었고요. 또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도 그 골프장에서 직원들의 그런 목소리를 통해서 당시에 우병우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씨가 최순실 씨와 몰랐던 관계가 아니라 끝까지 부인했죠.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라고 했지만 예. 사실은 최순실 씨가 골프장에 오면은 김장자 씨가 버선발로 가서 마중할 정도로 굉장히 깊은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런 몇 가지 점들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나왔던 여러 증인들을 통해서 K스포츠재단 그리고 미르재단이 정말로 애초에 얘기했던 목적대로 뭐 문화형성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최순실 씨와 또 딸 정유라 씨의 그런 사익을 위해서 이용이 됐다는 점들 이런 부분들을 밝혀냈던 점들은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활동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한계 때문에 부족했던 점 그리고 의원들이 날카롭고 송곳 같은 질의 그리고 이 증거가 함께 뒷받침이 되는 질의를 통해서 성과를 내지 못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성과와 동시에 한계도 가지고 있었던 청문회였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조금 이제 아쉬웠던 부분이 이번 청문회 7차 과정을 보면서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그룹 총수들 불러서 네. 사실 그 그룹 총수들을 다 불러서 제3자 뇌물죄와 관련된 것을 연결고를 못 찾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사실은 그 거의 다 면죄부를 다 준 거예요. 사실 청문회에서 면죄부를 주고 또 뭐가 있었냐? 정경련 해체 문제까지도 그 청문회에서 이걸 만드는 겁니다. 예. 사실 정경련이라는 것이 역사가 얼마 오래된 것인데 그 청문회 과정에서 그것도 아무런 논쟁 안 되는 논쟁도 그러니까 심각한 토론도 없이 그 자리에서 재벌 회장들한테 이 정경련 해체 부분을 질문해 와서 결국은 해체하게 한 거랑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가장 큰 지분을 갖고 있는 삼성에서 앞으로 후원을 안 하겠다면은 정경련 해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고민해 봐야 된다. 이것은 정말로 정경련이 물론 뭐 일단 네. 일장도 있습니다만은 예. 잠시만요. 지금 이제 조윤선 장관이 국회 청문회장으로 출석하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당초에는 조윤선 장관이 특검 위증죄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하고 원래는 이제 서울 사무소에서 머물렀던 걸 알려지고 있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동행명령장이 발부되고 나서 그것보다는 본인이 어떤 이미지 같은 것도 그렇고요. 네, 자진 네. 출석하는 게 자진해서 훨씬 수석하겠다고 좋죠. 해서 네. 지금 들어오는 모습을 함께 보셨습니다. 보니까 이제 그 아까 노승일 부장이 나와서 한 얘기가 미행을 당한 정황이 있다. 그래서 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말을 한 것처럼 일단 오늘 뭐 그 증인들이 나올 때 어떤 신변의 위협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좀 어떤 조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증인들이 그런 느낌을 분명히 받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노승일 부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K스포츠 재단에서도 이사회가 열려서 해임시키겠다. 그런 이사회 지금 진행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네. 그 부분을 놓고 정동춘 이사장과 또 의원들 간에 여러 가지 설전도 벌어졌는데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증인들이 또는 참고인으로 나와서 했던 얘기들 때문에 어떤 회를 받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것은 법에도 위반되는 겁니다. 국회 이 청문회 관련 법에서는 청문회에서 했던 증언이라든가 또는 여기서의 발언을 이유로 해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법적인 처벌도 받지 않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노승일 씨가 지금 처하고 있는 위치, 해임 위기에 놓여 있다든가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개인적으로 미행을 당한다는 느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그것이 서로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또는 나와 반대되는 사람 어느 쪽이 되더라도 국회라든가 또는 사회 각계에서 그런 분들을 좀 보호해주는 역할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만 또 우리 청문회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정말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 청문회 증인 내용에서 또 답답한 부분이 모르쇠로 일관하면 정말 답답하거든요. 그런데 예. 아니라고 하면 위증이지만 모른다고 하면 위증이 아니라고 하던데 오늘 조윤선 장관이 계속 모른다고 하면 어떡할까요? 모를 수도 있고 예.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안에 따라서 사실 장관이라서 장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또 장관이라고 해서 물론 장관의 자리는 마지막 결정하는 자리겠죠. 대통령을 제외한 상태에서는 그 부처에서 결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사사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각 부처마다 각 부마다 또 거기서 자체적으로 또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블랙리스트라는 이 부분만큼은 그냥 어느 특정한 인이 또한 특정 부서에서 이것을 취급해서 하기는 너무 엄중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보고 특히 또 이대 부정 입학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대 부정 입학 관련해서 모든 지금 관계자들이 다 지금 모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뭐 지금 최경희 총장까지도 지금 모른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모르는 거와 몰랐다는 거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그러면 몰랐다는 것은 정말로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일면식도 없고 전혀 몰랐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게 퍼즐을 맞춰 보니까 몰랐던 게 아니죠. 그냥 모르고 싶은 거죠, 지금 상황이. 이제 그런 네.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퍼즐이 잘 맞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문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네. 이런 그 일단 일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끝으로 조윤선 장관이 오늘 저기 출석을 하지만 증인 선서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도종원 의원과의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만약에 정인 그 선서를 하게 되면요, 정인 선택에 따르는 위정을 하면은 그러니까 그 처벌을 받게 돼 있죠. 그런데 현직 지금 장관이기 때문에 바로 바로 법률과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와 관련해서 그냥 참고인 정언하겠다 뭐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그 오후 청문회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이 두 분과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